네, 뉴스타겟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얘기와 최저임금의 인상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차분히 짚어보기 위해서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모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네. 이번 설 민심의 최대 이슈는 지방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방선거가 이제 6월 13일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이 5월 9일입니다. 네. 그러면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면 여당 표를 줄 것이고, 네.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그게 한국당일지 바른미래당일지 몰라도 또 정의당일지 몰라도 어쨌든 야당 표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 평가가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난 8개월 동안 해온 일이 이른바 적폐청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적폐청산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거의 구속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적폐청산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적폐청산을 계속 하는 식으로 이번 지방선거 전략을 짤라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으면 적폐청산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 그래요. 그러면 청산 대상이 된 사람들한테 표 주기는 어렵잖아요. 네. 반면에 이제 야권 쪽에서는 이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정치적 희생양이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폐청산에 대한 평가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서울시장 선거나 이렇게 보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또 지난번 경우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네. 이렇게 다 대권 주자들이 되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최성 고양시장 같이 기초단체장도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과연 어떤 차세대 리더, 어떤 차기 대권 주자들이 비약할 것이냐, 이거 상당히 관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를테면 제주도지사 원희룡 지사도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과연 원희룡 지사가 다시 당선될 건가 말 건가?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제주도 선거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원희룡 지사가 당선될 건가 말 건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차기 리더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평가를 받는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 공약대로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집권당 민주당도 지금 개헌안을 내고 지금 밀어붙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국회에서 3분의 2의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통과된 다음에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찬성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석 분포에서 그러니까 3분의 2니까 200명, 또는 지금 의원 정수가 조금 줄어서 296명이니까 그것의 과반이라고 하더라도 198명 정도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것은 한국당만 반대해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당
한국당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대통령이나 집권당처럼 4년 중임제는 안 된다. 분권형 대통령제여야 한다. 이렇게 딱 주장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력 구조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을 한국당이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을 국민투표로 붙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헌법상. 그러니까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과 함께 투표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한국당의 반대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이번 선거가 4당 내지 5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들 관심 갖고 계시는데요. 보통은 이제 광역단체가 17개입니다. 그 세종특별시까지 포함해서요. 17개 중에 어느 쪽이든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려면 넉넉하게 이겼다고 얘기하려면 10개 정도를 이기면 되는 거고요. 9개 정도를 이기면 9대 8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신히 이기는 거죠.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60%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이기 때문에 이대로 선거가 내일 모레 치러진다면 뭐 10개가 아니라 민주당이 12개, 3개까지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당 압승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야권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여 다야 구도이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유리하지만 그 중에서도 야당의 분열로 인한 어부지리까지 있기 때문에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당의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 지역 5군데거든요. 대구, 경북, 울산, 경남, 부산. 그런데 여기서 부산, 경남, 대구도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혼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6개를 하겠다고 최소 목표를 공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영남에 5개에다가 다른 지역에서 하나만 더 하면 6개 되잖아요. 이제 근데 인천광역시를 유정복 시장 한국당이 하고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영남 5군데 중에서 한 2개라도 민주당한테 잃어버리면 6개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은 꼭 6개가 아니더라도 선거에서 지면 당 지도부는 책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번 6.13 선거는 여당의 절대 우세 속에 특히 야권의 분열 속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를 그 야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어렵게 전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목을 집중받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제 북한에 지금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기 때문인데 지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안보의 그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미국의 통상 압력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데 이 평창 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은 그동안 그 통남 북미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 이전에 원래는 북한은 통미북남 전략을 구사해 왔어요. 미국과 직접 거래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남한을 따돌리려고 했는데 그 미국이 트럼프 정부 행정부 출범 후에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 미국과 통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전적인 전략인 통미북남 전략을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그 전략을 바꿔서 그렇다면 남한과 손잡고 미국을 따돌린다는 통남 북미 전략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불쑥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오라고 초청은 했는데 막상 북한이 여러 가지 계산 끝에 전략을 바꿔서 참가하겠다고 하니까 의도를 알면서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김정은의 제안을 받는 순간 평창올림픽 전반부는 완전히 북한이 흔들는 대로 이제 흔들려 버린 겁니다. 뭐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관련된 논란도 남남 갈등으로 이어져 버렸고 또 응원단이다 뭐 예술단이다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고 또 그러면서 뭐 29억 가까이 지원도 받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갔고 예외도 다 인정받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마다 남쪽은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면에서 북한의 전략이 아주 효과적으로 먹힌 국면이 평창올림픽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북한을 다루는데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자꾸 노정이 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나마라도 대화하겠다고 나선 거다. 그러니까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도 견고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압박만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좀 유연하게 북한이 숨쉴 구멍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이제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도 압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또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뭐 뉘앙스의 차이, 느낌의 차이 같은 게 자꾸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또 틈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거 또 북한이 노린 겁니다. 이 틈이 이제 벌어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기들 생각대로 이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고 북한을 좀 더 압박해서 차제에 완전히 북한의 무력 도발 야욕을 분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 북한한테 압박을 가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압력이 무역 관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은 통상이고 안보는 안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서로 믿는 동맹 관계라면 우리 40년대 50년대 6.25 전쟁할 때 미군이 수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목숨 걸고 와서 그렇죠. 도와줬잖아요. 이건 계산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한미 간의 그 공조가 아주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철강 문제 같은 거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거나 또는 미국 입장에서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가 한국한테 뭔가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우리 정부한테 비공개적으로라도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을 구하거나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갑자기 우리가 막 당황하고 이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저는 한미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이 점이 앞으로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계속 그 취약점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현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한미 관계를 제대로 복원해야죠. 복원이라는 표현을 정부 당국자들은 조금 부담스럽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한미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한미 관계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에서부터 물꼬를 터야 됩니다. 한미 관계가 물샐 틈 없이 원활하게 작동이 된다면 대북 공조라고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강고하게 유지된다면 역할 분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미국은 압박을 하고 한국은 대화를 풀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를 역할 분담으로 해야지 이거를 입장 차이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가의 안보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것, 이것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다시 재확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빨리 복원하는 거다. 중국은요, 6.25 전쟁 때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따지면 100년 전에 일본은 우리를 침략해서 35년간이나 지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이 관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이었고 6.25 전쟁 중에서도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늘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지원해주는 나라였고 중국은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진핑은 대놓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자기들이 헬맹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관계 복원, 두 번째는 일본과의 호혜적 관계 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우호적 중립화 시킬 거냐. 순서가 우선순위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재정리가 되어야 북한도 딴 생각 못한다. 통남 복미 전략 같은 이런 것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전 지구상에서 고립되어서 자멸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강요해야 북한이 비로소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에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예. 최근 그 한국 연극계의 대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연출가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고박사님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남성들, 네. 또 전 세계의 남성들이 이걸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가하는 폭력이 아니라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남성이 여성한테 폭력을 가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남성이 남성한테 여성이 여성한테 폭력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구조화된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드러나는 몇몇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져 왔고 지금도 저질러지고 있는 은폐된 폭력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체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적 적폐다, 사회적 적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이 고은 시인이라든지 이윤택 연출가라든지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그들이 하는 사과가 변명으로 일관되고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더욱더 피해자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우리 사회의 가장 감성이 깨어 있어야 될 문화계의 지도자들조차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권력화되어 왔던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직결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보수도 진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누가 누구한테 침을 뱉고 이럴 일이 아니다. 유일하게 이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 여성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성국 박사님께서는 그 정치평론가로서 그 정치평론에서 명쾌하게 그렇게 참 해설을 많이 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고성국의 1인 TV를 개국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1인 TV 개국의 취지가 무엇이고 예.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제가 어느덧 한 30년 방송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제 평론을 듣고 통쾌하다, 이렇게 이제
좋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제가 그나마 지금도 네. 평론가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그 평론가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히 이른바 보수 농객들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저는 뭐 여전히 그 TV조선이라는 종편에서 매일 생방송으로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 보수 담론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새는 좌우 양날개로 난다. 그 되게 그 이 보수와 진보가 딱 5대5로 되어 있는 사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사회도 없고 또 일방적으로 기울어지면 굉장히 불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5.5 대 4.5 정도로 보수가 조금 우세하거나 진보가 좀 우세하거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느 사회나 약간의 기울임은 불가피하죠. 그렇지만 이게 7대 3으로 기울어졌다. 또는 8대 2로 기울어졌다. 이건 보수의 입장에서나 진보의 입장에서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보수가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불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네. 현장 속에서요. 그렇다면 이게 보수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조화로운 담론 구조를 복원하는 것, 이것이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KBS나 MBC 또는 뭐 종편 같은 지상파나 종편에서 이거 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또 소비자인 시청자, 청취자들이 프로그램을 보거나 들어주어야 이렇게 균형이 잡히는 건데요. 제 느낌으로 지상파나 종편에 대해서 유권자 또 시청자, 청취자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는 1인 TV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유권자들, 시청자, 청취자들한테 좀 더 다가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보수 담론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관심은 단순히 뭐 제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울어진 한국 사회를 다시 바로 잡는 것, 그리고 보수 담론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담론 구조를 활성화시키는데 제 인터넷 TV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월 1일 날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네, 3월 1일 날. 예, 3월 1일 날 저희가 아마도 3월 1일 날은 녹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아운의 장터 있잖아요. 네, 예, 천안. 네. 예, 그 아운의 장터에 가서 3월 1일 그 개국 방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만세운동처럼 저희 그 고성국의 비바코리아 TV입니다. 네. 그 줄여서 그냥 고성국 TV라고들 부르시던데요. 이 고성국 TV가 보수 담론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을 바로잡는데 그 만세운동과 같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3월 1일 날 개국합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1인 TV 앞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우리 고 박사님의 정말 명쾌한 그 평론을 통해서 한국에 지금 보수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이 보수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고성국 박사님, 정치평론가이신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